3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상우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제주 바다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런 희망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상우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얘기 들으시기에 아까 계속 시민과학, 뭐 시민과학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시민과학이 도대체 뭐지? 시민과학자란 건 또 뭐지? 이런 개념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과학자, 시민과학 이게 뭘까요? 시민과학요? 예.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는 제2공항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 논란이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조류 충돌, 뭐 숨골이나 지하수 문제 뭐 네. 등등의 이제 멸종 위기종에 대한 논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만 인정을 하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이 맹꽁이 소리를 듣고 녹음을 하거나 뭐 여기 조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소수 아주 전문적인 과학자들의 전유물인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해야 될 이런 일인가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민과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죠. 어떤 개발 사업들이 있거나 뭐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시민과학자들의 기록이 환경영향 평가서에 그걸 인용을 충분히 할 수 있거나 혹은 소수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한 뭐 실험 기구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뭐 SNS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장비들도 장비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발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좀 편한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바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또 충분히 이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이 어떤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내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대중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과학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리고 과학자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산호 연구를 하는 정말 연구자들, 현장 연구자 한 5 안에 손꼽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령도도 가야 되고, 울릉도 독도 가야 되고, 뭐 서남대 과거도 가야 되고, 제주도 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보고서 써야 되고, 언제 이걸 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혹은 제주바다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지역적인 강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 동네에 있어. 그러니까 생활자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들만 체크가 되면 이 사람들의 기록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쓸 수 있는 기초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뭐 분석이나 이런 건 조금 힘들더라도 기록하는 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또 시민과학자들의 이 스펙트럼도 전문가들 협업할 수준도 다양한데 예를 들면 단순하게 현장을 조사를 할 때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이 기획을 할 당시부터 결과 보고서를 낼 때까지 이제 이 전문과학자들과 시민과학자들이 같이 협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사례로 나타나고 그럼 보통 바닷속에서만 추적하고 기록하나요? 바다는 바닷속만 있는 건 아니고 위에서 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파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뭐 저희가 탐사대 바다 관련 탐사대를 3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는 산호탐사대. 이거는 바닷속의 산호 변화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 제주 바다에는 연산호라는 산호 종들이 있는데 이게 알대 열대화되면서 실제 이게 이 열대 지역에 있는 경산호들이 제주바다 산호와 어떤 방식으로 이게 경쟁을 하거나 뭐 서식지를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해조류의 변화가 또 어떤 것들이 생기는 뭐 등등도 바닷속에 하는 산호 탐사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갯녹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바다숲 탐사대를 운영을 바닷속? 바닷속. 바다숲 바닷숲? 숲. 바닷속? 이건 해조류를 조사하기 위한 해조류 건데요. 조사. 제주도에는 해조류가 없어서도 문제지만 어떠한 해조류들은 너무 대발생해서 문제인데요. 그게 아까 부영양한 문제 네, 때문에. 네, 네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섭지코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가 신양이라는 해안이 있는데 네네. 이게 구멍갈파래가 거의 무릎까지 막 쌓여. 아, 맞아. 이게 이제 부영양화 원인 물질이 네. 이제 인질소 같은 이 원인 물질이 예. 예를 들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이거를 취해서 어떤 녹조류들이 대발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네네. 혹은 중국에서 막 중국산 갱생이 뭐, 모자반 네, 엄청 와가지고 네, 막 제주 네. 바다를 덮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대체적으로 사라지는데 어떤 종들은 너무 대규모 대규모로 번식. 발생을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바다숲의 변화를 특히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조관대 지역에 조사 지점들을 제주 지역에 둘러서 한 20곳 정도 지정을 해놨고요. 거기를 일반 시민들이 뭐 많으면 매달 혹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가서 같은 지점에 어떤 해조류들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있는지를 쭉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해양보호구역 탐사대 운영을 보호구역 탐사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유엔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물 다양성의 증진을 네. 생물 다양성의 증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들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증진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죠. 협약이라는 네, 게 있는데 거기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이나 해양 보호구역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는데 제주에는 넓은 의미로 뭐 도에서 지정한 도립공원이 있고 뭐 문화재 지정에서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 네네.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뭐 습지보호지역이나 해양보호구역도 따로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이제 한 14군데 위에서 추자도부터 네네. 뭐 우도, 뭐 문섬, 범섬, 마라도, 차기도 등등이 있는데 네. 여기를 다 둘러보고 실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정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들은 네. 정말 그렇다한 이 해양 생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네.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활동들이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탐사대만 해도 산호 탐사대, 바다숲 탐사대, 해양보호구역 탐사대 네. 이렇게 네. 세 곳에 탐사대 활동이 네, 있는 거네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거 말고도 또 필요할까요? 저희들 현안 대응들도 좀 하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네. 관련된 활동을 하면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긴 하지만 이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한 변화의 물결 아까 파란 네네. 이름도 그랬었는데 변화. 이 해양 정책의 변화를 실제 좀 네. 끌어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뭐 좀 대응을 뭐 한다. 뭐 일례로 뭐 월정 같은데 이제 네네. 거기는 구자 월정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네. 증설 문제로 이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해상 박물관에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관이 이제 해상으로 한 1.4km 정도 쭉 나와 있고 이 끝에는 가지관 형태로 15개 정도 가지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용량이 넘칠 때나 이럴 때는 네. 정화되지 못한 옥폐수들이 그대로 쏟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색달 쪽에 하수종말 처리장 그 해상 박물관을 봤는데 박물관에 금이가 있기도 하고 아이고. 뭐 그리고 이게 또 만에 반폐쇄형 지형에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조류소통이 또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물고기들이 또 그 정말 거기서 나오는 뭔가를 막 습관을 먹으려고 먹기 때문에 막. 네. 중금속 오염 문제가 또 중금속. 나타날 수도 있고 각종 이제 현안들은 갈수록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현안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파란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 좀
하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광어 양식장 네. 오염도 사실 조사를 하시나요? 광어양식장이 그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대규모 조사를 한 게 사실은 광어양식장과 그 아까 구멍갈팔의 대규모 발생 문제. 아, 네. 이거는 제주도에서 제주 보건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게 이 섭취코지로 들어가는 이 신양 해안에 구멍갈파래가 창고를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섭취코지와 신양리의 많은 형태로 둘러싸여 있고 조류소통이 바다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광어양식장이 육상에서 박물관의 글로 또 나오니까 실제 이게 이 구멍갈파래가 창고를 할 수 있는 이 부영향의 원인 물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광어양식장에서 나오는 방류수하고 실제 이 구멍갈파래 녹조류 대발생 문제나 오염 문제하고 연관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좋다. 구멍갈파래 지금 딱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부터 여름 넘어가는 시기에 대규모로 창고를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제주 전역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냥 차로 쭉 다니면서 네. 구멍갈파래가 보인다 싶으면 다 기록을 했고 거기를 다 사진 찍고 그 지점에 대한 조사를 지도에서 다 찍었는데 네. 실제 그 위치가 구멍갈파래가 창고하는 위치가 광어양식장이 입지한 위치하고 거의 정말 또 이제 네. 광어양식장에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게 우리 책임이냐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온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뭘 감귤 농사 지으면서 거기 비료가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뭐가 네. 다른 원인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만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뭐 이런 그렇지만 거네. 최근에 제주도 의회에서 그 광어양식장 그러니까 육상 양식 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배출 기준을 조례안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네네. 통과시킨 게 있는데 그 조례안에는 일종의 광어양식장에서 나오는 부영양호 물질이 인, 질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항목. 그럼 배출 기준은 뭔가요? 탁도, 진짜. 탁도 같은 걸 보거나 뭐 또 얘가 이제 탁도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이 나오면 찌꺼기를 거르기 위해서 거름망을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하는 건데 그 탁도도 만만치 않지. 광어양식장 주변에 보면 그 나온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고등어 전갱이 무리들 또 숭어떼들 또 이런 애들을 또 먹기 위해서 대형 부시리들이 막 여기를 설치거나 심지어는 이 남방 큰 돌고래도 이제 진짜 이 그러겠다. 나온 먹이의 광어, 사슬에 따라서 네. 그냥 네. 광어들을 막 먹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런 현장들이 목격이 되기도 하는데 뭐 쉽게 좀 개선이 되지는 않겠죠. 광어양식장 자체를 예를 들면 선악의 문제로 다가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양식장은 그래 좋다 이거는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뭐 광어야 국민 생산도 아닙니까? 네. 뭐 하지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출수에 있는 배출 그렇죠. 기준이라도 좀 지키고 가자. 네. 항목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쉽게 또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탐사대 이제 그 활동 중에 아까 광어 양식장 오염원도 계속 추적을 하시고 또 하수 처리장 문제도 계속 살펴보고 계신데, 근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기후 위기하고는 딱히 막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 뭐 잘 모르는 네네. 사람 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기후 위기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작년 겨울, 그러니까 올 겨울이었지요. 제주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고 막 폭설이 내리고 그 육지에도 많이 비슷했을 텐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번 조사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수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동해안에 있는 연평균 수온이 19.8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9.8도.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아까 아열대 바다가 18에서 20도 사이 평균 수온이 그렇죠. 네네. 이미 이제 이 쿠로시오 난류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이 대만 난류를 타고 가는 제주도 남부, 동부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이미 아열대 바다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예를 들면 수온이 1도가 올라가면 풍속이 초속 예를 들면 7에서 8m 정도 강해질 수가 있다. 육상의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머금는 수증기량이 예를 들면 3%에서 7%까지 이거는 또 수증기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작년 올해 그러니까 올 겨울에 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온 상승이나 이 변화들이 이 제주도에 겨울 내내 눈과 비를 일으켰던 그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 이제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로 폭설, 폭우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제주 지역에 예를 들면 수월봉에 절벽 붕괴가 된다든지 여기 옆에 있는 섭섬에 붕괴가 된다든지 2021년도에 정방폭포도 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도에 있는 건물내 해안이라든지 성산 일출봉에 있는 이 절벽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쪽 지역들이 이제 이 화산재층이 무너지기 쉬운 구조를 갖거나 바다에서 폭발한 수성 화산체가 좀 물렁물렁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아까 수온과 육상 기온들이 오르면서 수증기량이 늘어나고 바람의 양이 늘어나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일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해안가에 있는 절벽 붕괴가 자연 붕괴이지만 기후 붕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연관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조사를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하고 있고 이미 생활 문화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몸이 없는데 옥돔을 잡으면 옥돔 미역국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마라도 사람들 옥돔을 잡았는데 미역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장 미역이는 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방어 축제를 하는데 모슬포에서 방어 축제를 하는데 모슬포에서 방어 잘 안 나니까 위에 김영에 있는 방어를 가지고 온다든지 지금은 방어 주요 서식지가 동해안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량진에서 나오는 큰 겨울철 대방어들이 동해안에서 나온 축양방어, 이 작은 애를 잡아서 크게 길러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변화들을 겪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마 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텐데 밤에 보면 제주 북부 바다는 지금 불야성이에요. 맞아요. 한치가 굉장히 어제 봤습니다. 이게 한치배가 작년보다 보름 이상 빨리 지금 조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만큼 수온 상승의 변화들도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어종들은 대규모로 또 늘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어종들은 싹 사라지기도 하고 산호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산호들은 더 깊은 바다로 혹은 더 북부로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실제 버티지 못하는 애들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감종으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산호 얘기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산호의 변화를 추적하려면 바다로 직접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스킨 스쿠버 자격이나 이런 자격증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까 마린 보이라고 했어요. 마린 엉클인가? 마린 엉클. 아무 장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줄 알았죠. 본격적인 스쿠버 다이빙 저희 파란에서 일하는 다 들어가고 우리 저희 센터장님도 한 150 이상. 지금 시청자님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앞에 스쿠버 다이빙 장비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계속 들어가고 이번 주에도 또 산업탐사대가 있는데 조사 들어가면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라인을 또 치고 조사 지점들 설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되게 관념적이지 않게 정말 우리가 이게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경험적 가설인데 왜냐하면 과학적 논문으로 작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충분한 경험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개연성들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민과학자들하고 산호를 추적하면서 이런 변화가 수온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어떤 문제 제기들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바다를 자주 가셔야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늘 바다에서 저희들이
그 다이빙만 하는 게 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시민과학자들의 어떤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이 더 크니까 이제 그런 일들 뭐 절반은 사무실에 앉아서 문서 작업도 하고 뭐 제안서도 만들고 뭐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뭐 모집도 하고 홍보 광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또 진행을 하고 또 뭐 한 10일 정도는 또 바다에 또 들어가서 직접 이제 조사를 진행을 아까 바닷속 탐사도 하고 지난주에는 해양보호구역 탐사들 우도 성산권역 그러니까 하돌이 있는 토끼섬 네.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성산 일출봉에 있는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우도에 있는 해양도립공원 이쪽 지역들을 며칠 또 탐사대원들과 같이 그럼 바다 들어가 있을 때가 좋으세요? 사무실 안에 있을 때가 좋으세요? 바닷속에는 누가 잔소리 할 사람이 없고 아, 사무실에 있으면 잔소리를 누가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롯이 나의 어떤 숨소리로 집중이 되어 있죠 바닷속은. 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또 그 부분들을 계속 살펴야 하기 때문에 양적 문제도 있고, 네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요가하는 마음으로도 바닷속에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저희들의 예를 들면 안전의 문제나 뭐 어떤 상황이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속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바닷속 좋지요. 네, 좋긴 하지만 또 이제 같이 바다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도 있고. 네, 근데 그렇죠. 어찌됐건 시민 그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들어가신다고는 했는데 그 시민 과학자들이 사실 그런 해양 생태계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아까 거예요. 탐사대들도 세 군데나.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사무실에 계셔도 되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또 이 시민과학 특히 이제 육상 쪽에서는 뭐 조류를 추적을 한다든지 어디 맹꽁이를 추적을 한다든지 수원에 어디 수원 청개구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조금 해양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해양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확실히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이빙 스킬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어려웠는데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실제 이제 이게 이러한 매뉴얼로 이런 조사가 기록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같이 가서 해보고 또 뭘 이게 안 되면 또 같이 해야 될 일도 하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걸 정말 잘 아는 전공했던 전공자들이 특히 정부 기관에서 종사하는 뭐 전문가들이 좀 마음을 좀 많이 열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어떤 정부가 들어서 짜놔가지고 연구자들이 그러게요. 이런 시민사회하고 같이 거의 협력적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네. 담을 쌓느냐. 뭐. 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자연과학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연과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일본 어민들이 자기네 그 만화와 연결되어 있는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심고 하는 조림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어부가 나무 심는 일을 하지?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산하고 바다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산이 황폐화가 되면 바다도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산이 풍요로워야 바다도 풍요롭다. 그런 어떤 약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당연한 이야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례로 여기가 법한동이거든요. 예. 법한 포구 쪽에 보면 네. 여기 하수처리장 중계 펌프장이 있어요. 예. 그 중계 펌프장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는 날에는 사실 거기 정화되지 않은 그 폐수들이 사실 바다로 쓸려 나오는 이런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여기가 서귀포 신시가지인데 네. 여기에서 이 서귀포 신시가지가 들어설 때 사실 저기 법한동 바닷가 쪽에 있는 주민들 반대 많이 있죠. 그게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 바다가 바다만의 일이고 육지는 육지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오폐수들이 당연히 이제 법한바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죠. 거시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한라산이 있기에 제주 바다에 물섬 범섬이 존재.
하는 것이고 뭐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360개 오름과 용암 동굴과 많은 지하수와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용천수로 또 네. 바다로 나오는 이게 하나의 이 에코시스템으로 딱 갖춰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타격이 가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전체 시스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제 어부가 산에 가서 나무 심는 게 아마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역시 이제 제주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해야겠다 싶으면 사실 제주의 육지에 관련된 인재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런 어부들이나 지역에서 늘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과학자로서 저희들은 역할을 해주면 더 좋겠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달에 저희 구자 오조리 습지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습지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보호지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화활동을 같이 하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같은 이런 사업으로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대단한 사실 시민과학자들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양에서는 오히려 육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육지는 오히려 해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육지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바다는 결과로 드러나는데 이 바다는 사실 육지에 뭐 그닥 영향을 안 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해양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부모님이 제주도 분이긴 하지만 근데 왜 적극적으로 배를 타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아니 오히려 그냥 태평양 바다로 나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 섬 사람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지금 같은 이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세계화의 가장 문 앞에 있는 뭐 이런 지역인데 왜 그렇게 터부시했을까라는 당연히 이제 이 사람 배워서 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육지에 나가서 공부를 시켜야지 이제 우리 같은 힘든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바다는 그와 별개로 늘 청정바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주도도 행정에 보면 해양 생태만 전담하는 해양 생태과가 없어요. 아예. 이게 해양 산업과가 있는데 해양 산업과에서 해양 생태를 담당하는 담당자 몇 명이 해양 보호구역, 남바탕 놀고 생태 법인, 각종 이제 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문제들을 다 전담을 하고 있어요. 인천만 가더라도 한 30명 된다고 하는데 제주는 왜 해양 생태과도 하나 없이 다 바다인데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로 기후 위기 재난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기후 재난을 다룰 만한 긴급 기구 같은 것도 구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옛날 말에도 왜 말은 낳으면 제주를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러니까 제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거나 뭔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 제주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그 연결된 바다가 좀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제주는 얼마나 탁월한 제주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같은 거 유네스코만 하더라도 이게 세계 자연공원에다가 세계 지질공원에다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환경 관련된 삼관왕이라고 제주도에서는 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미사어구가 아니라 정말 제주에 더 타고난 제주 가치들이 있는 건데 향후 앞으로는 그 제주 가치, 제주만의 가치, 타고난 가치들에 더 집중 천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게 제주를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이 선생님과 저는 육상에서 활동하는 우리 같은 저도 그렇지 여기도 육상이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은 바다에
사무실에서 활동하시는 이 마린보이 유상호님의 미래가 상당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무처장 할 때 이 깃발을 꽂고 앞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어떤 아는 선배가 약간 교정을 해주시던 네가 있을 자리는 앞이 아니고 뒤다라고 저는 사실 이제는 그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을 마치면서 제가 일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와우. 네. 와, 그러면 초밥 지는 연습도 좀 하고 다음에 만나면 우리 초밥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서 결혼해서 넘어갔었을 때 또 자갈치 시장에서 또 횟집도 또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또 이제 아버지가 절망 고깃배를 또 잡아올 때 어렸을 때부터 사실 생선 손질하는 게 저는 그렇게 또 괜찮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같이 모여서 뭘 조려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좋기도 준비된 하고. 일식 요리사군요. 그래서 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이빙도 여하튼 다이빙 마스터 한 500개, 600개, 700개 정도 지금 다이빙을 하고 있기도 하고 700개요. 그리고 와우. 또 올해 제가 또 이제 이 수상 동력을 내서 일종의 선박 면허 네. 취득을 했는데요. 네. 다양한 시민과학자들이 파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이 기반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파란 탐사선에 시민과학자들이 네. 제주를 다니면서 조사 기록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오염물들이 있으면 네. 현안 대응들도 네. 하고 생태관광, 에코투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바로 즉석에서 막 스시 막 이런 거. 햇떠서. 네, 바다에서 뭐. 그러긴 그렇고 우리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작아요. 어떤 공간에서 정말 이 시민과학자들이나 뭐 일하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게 이 앞에서 깃발 드는 게 아니라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그냥 먹여주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응원단 훨씬 같은. 훨씬 더 제 역할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자 응원단 같은 역할. 그래 응원달이고 또 잘 먹여야 되고 그렇죠. 어떤 네. 회의를 할 때 좋아 저는 초밥을 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게 또 먹는 음식이 또 새로운 상상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파란에 싶습니다. 네. 파란에 회원가입하면 초밥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또 들으면 또 잘한다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바다랑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파란이랑 같이 있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네.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스쿠버 다이빙과 문어와의 어떤 스킨십을 통한 어떤 연대, 교감 뭐 이런 거 너무 감동 있게 봤는데 그런 나의 문어 선생님 같은 그런 다큐 같은 거 찍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뭐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아까 그 전문위원분들 중에서도 사실 해양 쪽 조숙능이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방큰 돌고래를 촬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뭐 잘피라고 하는 거머리 말에 대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해마를 촬영을 하기도 산호를 촬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고 그 기록들을 영상으로도 보여 주실 수도 있고 뭐 나의 문어 선생님이나 혹은 최근에 저도 봤는데 뭐 체이싱 코랄이라고 산호 초를 따라서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산호초를 초를 따라 따라서 체이싱 코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정말 그 산호를 추적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이 열대 지역 특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지역에서 산호 백화 현상을 추적을 하는 추적기 때문에 정말 촬영을 잘했더라고요. 나는 문혜 선생님도 남아프리카 공원 어디서 또 촬영한 이런 영상들 보니까 거기 캠퍼스 뷰 정말 탁월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바다와 접하면서 그 바다가 어떻게 좀 변화되어 가는지 스스로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걸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 그 사실 알려내기도 하고 이런 일상의 문화로서 사실 정착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도 오히려 환경단체들이나 혹은 많은 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이 조직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돈에 이를테면 육지산에 관심이 많았고 바다 관련된 거는 최근에 관심사가 좀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초창기 시작이긴 하지만 네. 아마 더더욱 더 큰 이야기가 이 바다를 통해서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주 바다, 특히 서귀포 바다, 우리가 있는 이 앞바다의 변화가 한반도의 어떤 기후 위기에 일종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 지금 네. 청년이나 이 청소년들한테 있어서 이 기후 해양 문화라든가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청자들,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네. 바다가 온전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다 무너졌어, 다 죽었어, 그러게. 다 변했어, 다 네. 사라졌어 이게 아니라 네. 여하튼 변화들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지만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혹은 또 집요하게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활동들을 또 하고 있고 그 중심에 파란이 이 제주 바다의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의 위기, 그럼에도 이제 온전한 바다의 회복들을 염두하고 있으니 그런 바다를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바다 나의 바다는 아니고 우리의 바다이니 이제는 변방의 어떤 육지의 관점이 아니라 태평양의 관점을 가지고 바다를 한번 저 큰 바다로 같이 나가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바다와 함께 나아가보자. 태평양으로 한번 가봅시다. 태평양으로. 관심 있는 여러분들 네. 파란에 회원가입하시고 함께 태평양으로 가자.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윤상훈님과 같이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탐사선을 만들어서 미지의 바다로 탐사를 꿈꾸시는 우리 윤상훈님. 사실 쌍끌이 만선을 꿈꾸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를 돌보면서 또 바다와 바닷속에 있는 많은 생명 주체들과 사람을 연결을 이제 꿈꾸시는 우리 미지의 마린보이님 바로 윤상훈님을 오늘 만나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바닷속에는 나의 산호 선생님 또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 계시다면 육지에는 나의 탐사 선생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괜히 든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파란 선생님이 파란 선생님. 파란 선생님. 파파스머프도 아니고. 우리 해녀들이 자맥질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바다 위로 올라와서 이제 숨비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숨이 끊어지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숨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죽음의 바다가 아닌 그 생명의 바다가 되는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대하면서 늘 파란의 활동과 우리 윤상훈 위원님의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정말. 파란으로 놀러오세요. 태평양으로 나가요. 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에게 제주바다는 바다에 비친 윤슬과 같은 겁니다. 어릴 적 늘 이렇게 바다를 지켜봤던 게 습관처럼 이렇게 바닷가에 달려가서 낮에는 태양빛이 그리고 밤에는 달빛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들을 봤는데 언젠가는 저기를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거나 상상력은 늘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제주바다가 저에게는 그런 앞으로의 모습들 상상하게 될 그런 윤슬과 같은 존재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바다로 다시 이제서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니까
엊그제 나눴던 대화거든요. 야, 나는 무용한 것을 좋아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해, 달, 바람. 저는 현장 연구가 혹은 시민과학자의 기록이라는 게 정말 무용한 것, 이를테면 사소하고 쓸모없다라고 보통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관점, 이용의 관점에서 제주 바다를 본다고 하면 뭐 산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남방 큰 돌고래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존재들이 사실은 무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겠죠. 뭐 저희들의 연구는 현장 연구는 사소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를 계속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파란의 일은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